YFM 91.3MHz 서대문 이모저모 서대문 역사기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YFM 91.3MHz 서대문 이모저모의 수요일 방송입니다. 서대문 역사기행 황우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점점 뭐가 길어지죠. 네, 그 오프닝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원래 이렇게 하기로 뭔가 되어 있는데, 그죠? 네, 우리가 너무 옛날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제 노래를 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뭐가 나와도 이렇게 등등등을 해야 됩니다. 예.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이게도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있구나. 다시 듣기입니다. 다시 듣기. 예.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말씀이시죠? 이 약간 서대문구와 관련된 그 아이템을 다루는 것들이 의외로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서대문구에 관련된 무언가에 좀 관심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지역에 뭐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지역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관심도가 높은 것 같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되게 높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네. 그 타이틀이 읽으면 좀 뭐 하는지 알겠다 싶은 좀 그런 게 좀 더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럼 뭐 어쨌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들으신 분들이 계속 들어주셔야 될 텐데 약간 이런 걱정들을 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코너 짧게 해야 되는 시간 오래전 이날입니다. 서대문구 방송 주관의 서대문구 역사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도 한 두 가지 정도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는 1991년 5월 18일 91년이면은 그렇게 옛날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그 2주 전에 첫 방송했었던 강경대 열사 관련한 이 사건이 이제 1991년에 있었죠.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5월 18일 강경대 열사가 그 사망한 날이 4월 26일이었잖아요. 네. 5월 18일 날 이제 그 노제를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약간 그러면 5월 18일이면은 5.18이 있었고 5.18이 광주 5.18이랑 같이 이제 겹쳐서 뭔가 되게 크게 원래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니고 14일에 이제 그 명지대에서 연결식을 하고 그 노제를 시청 앞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군요. 네, 경찰 저지해가지고 그래갖고 가다 말고 연세대학교 안에 며칠 있다가 18일 날 이제 다시 출발을 한 거예요. 시청 앞으로 이제 출발을 하겠다. 서울역으로 이제 서울역으로 그런데 결국 또 서울역을 못 갔죠. 아무튼 20일에 이제 망월동 묘역에 안장이 되는데 아무튼 이 노제가 연세대학교 앞에서 출발해서 이제 정문을 빠져나올 때 정문 맞은편에 철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철길 위에서 불덩이가 하나 떨어집니다. 아휴. 이때 이정순이라고 하는 분이 이 노제 이제 그 현장에서 노제를 위해 출발하는 그 현장에서 분신하신 거죠. 이분은 약간 어떤 분이신지 좀. 이때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강경래 열사 사망 후에 많은 청년 학생 노동자들이 이제 분신 내지는 죽음이 이어졌다고 했었잖아요. 이분도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분은 조금 예외적인 게 이때 이미 나이가 우리 나이로 40세. 그리고 그냥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던 분이셨어요. 뭐 노동자이긴 하지만 어쩐 이제 단체로 조직해서 활동하는 그런 노조나 이런 데 있어서 노조나 이런 데 계신 분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단체 투쟁이 가능하고 그런 영향 속에서 계속 지낼 수 있었던 학생이나 그런 노동자가 아닌, 그 전라남도 순천이 고향이시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릴 때 계속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성장기에 보내다가 나중에 서울로 올라와서 계속 노동자 생활을 하셨어요. 예, 뭐 이런 직장 저런 직장에서. 근데 이제 잠시 결혼 생활도 하셨고 이때는 이제 이혼한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혼한 분인데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학생이나 그런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신 이상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발표를 했군요.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수소문을 하고 탐문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분신하신 후에 세브란스 병원에 바로 이제 안장됐다가 거기 안치됐다가 이제 3일 후인 20일에 거기서 연결식을 하는데 카톨릭 신자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이제 연결 미사를 집전을 하셨고 역시 망월동에 안장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잘 안 알려진 분이에요. 그때 그때 연이어서 그 분신하신 학생 노동자 이런 분들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 이제 중에 분신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분도 어떤 그 결단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작년 6월 달에 그 분신에서 떨어졌던 그 철길 아래 이분의 추모비가 제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잘 안 알려지고 잊혀질 뻔했고 또 어떤 대의를 위한 어떤 뭐 이렇게 분신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되고 이해되었던 이분을 그래도 기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이 되었다.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뭐 죽음이 다 같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사실. 그래서 보니까는 그런 게 이제 현실이다 보니 대학생이나 조직된 노동운동을 하던 그것도 좀 동료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되고 기리고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개인 이런 분들은 참 기억되거나 기리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참 그걸 이렇게 했다는 거 되게 고맙네요 사실은요. 저 당사자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괜히 그냥 고맙고 약간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모비가 제막이 되면서 다시금 좀 이분이 그래도 좀 그 잠깐이나마 다시 좀 주목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 마침 이제 그 소개해드릴 요 주간이 이분 돌아가신 날짜가 있어서 그 첫 회에 우리가 강경대 소개드린 김에 같이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5월 18일 1991년도 이정순 열사 분신했던 날이었습니다. 강경대 열사의 노제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19일 1927년. 이번 27년. 일제 시대로 가는군요. 5월 19일. 예전에 저희 인터넷 라디오 시절에 한번 이분 에피소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송학선 의사라고 서대문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서대문에서 순국한 독립운동가. 그렇죠. 대표적인 서대문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송학선 의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하셔서 서거한 날입니다. 그렇군요. 뭐 기억 못 하시니까 송학선 의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이분 지금의 천연동에서 출생하셨고 서대문 공립보통학교를 다녔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미동초등학교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이제 또 보통학교 제도로 또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아버님 하시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서대문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좀 하셨고 나중에 이분도 그냥 평범한 그 직장 노동자였습니다. 그냥 일본인이 경영하는 농기구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사셨고 그리고 지금의 부가현 농쪽에 정착을 하셨고요. 이게 서대문이죠. 그랬다가 병이 걸려서 또 해고를 당했고. 근데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생활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릴 적부터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흠모하셔가지고 조선 총독을 목표로 이제 암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암살 도구로 칼을 오랫동안 이제 말 그대로 칼을 갈아오시다가 순종이 이제 1926년 4월에 네. 사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창덕궁에 그 빈소가 마련이 돼 있었거든요. 네, 네. 거기로 이제 총독부 관리들이 출입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4월 28일, 26년 4월 28일에 이제 무게차에 탄 아주 높은 총독과 누군가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총독이구나. 네, 그리고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불행히도 총독은 아니었는데, 네, 네. 그 이제 일본인 그 민간 단체의 고위급 임원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 명 사망, 한 명 중상, 그리고 이제 추격전을 창덕궁 일대에서 벌이는데 거기서 이제 추격하던 형사 또 한 명 사망, 한 명 부상. 그러니까 총 2명 사망, 2명 부상.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그 병이 걸려서 해고당하신 분이었는데 어찌 됐건 그때의 어떤 그 결기나 이런 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영무소에 수감됐고 재판 거쳐서 바로 이듬해 5월 19일에 이제 사형 당하죠. 서대문에서 태어나서 서대문에서 사형당에 돌아가신 서대문의 독립운동가. 네, 송학선 의사였습니다. 네. 네. 두 분 있었습니다. 5월 18일에 있었던 일과 5월 19일에 있었던 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래전 이 노래, 이 방송이 있는 주간에 과거에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지를 쭉 훑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소개한 노래도 이렇게 잠깐 이제 그 전주를 앞에서 좀 틀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줄 노래는 어떤 노래죠? 이게 이 노래의 전주였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주가 저희가 2주 동안 빌보드 그쵸. 1위 곡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가요 탭10으로 한번 와서 예, 그렇죠. 1986년 5월 셋째 주에 1위를 했던 네. 그러다 이제 요 2주 전에도 한 2주간인가 3주간 1위를 했고 요 뒤로도 계속해서 5주 연속 1위를 했던 곡입니다. 5주 연속이면 그 당시 골든 디스크였나? 뭐라고 해서 그냥 내보냈어요. 그냥 졸업시켰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엄밀한 차트 순위라고 하긴 좀 어렵죠. 애매하죠. 네. 아웃돼야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높은 음자리라는 듀엣 혼성 듀엣이 부른 바다에 누워라는 곡입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마다 가사를 약간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이 가사가 저 바다에 누워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제목을 저 바다에 누워라고 착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사에 저 바다에 누워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찾다가 저 바다에 누운가 바다에 누운가 이거 헷갈려가지고 이게 원래 그 원작 시가 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박혜수 시인의 네. 바다에 누워라는 시가 원작이라고. 거기에 또 저가 없습니까? 그것건 제가 확인 안 해봤네요. 네. 아무튼 등단시였답니다. 그게.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시인은 몰랐답니다. 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와 상황이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를 보고 약간 고쳐 써서 노랫말로 만든 거죠, 이분들이. 네. 저 바다에 누워는 아니네요. 그냥 바다에 누워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원작이. 네. 그렇군요. 그랬었던 노래고 저희 뭐 이거 하면서 좀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요톱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죠? 네. 이 가요톱텐이 80년대, 90년대에 어떻게 보면은 가요 순위 프로그램 중에서는 뭐 한 획을 그었던. 네, 다른 방송에도 순위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예. 사실 순위 프로그램의 대명사는 요 가요톱 10이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이
이 5주 졸업 이것도 관련된 것도 사실은 뭐 옛날 조용필 가수였던 걸로 이게 기억하는데 아마 초기에는 그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조용필 씨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계속 네. 뭐 한 앨범에 막 몇 곡씩 1위를 네. 하고 네, 맞아요. 몇 주 연속 이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졸업시키자 약간 이게 사실 이게 빌보드 차트와 같은 그 발표되는 차트가 아니라 그쵸. 쇼 프로그램과 순위 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였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매번 1위 곡이 가수가 똑같다라는 거는 쇼 프로그램으로서는 조금 이제 그쵸. 피로감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예요. 5주 1위 하면 이제 졸업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이 바다의 누워라는 노래도 5주 연속 1위를 했었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졸업이 아니었다면 더 오래 갔을 수도 있는. 더 오래 갔을 수도 있고요. 네. 혹시 뭐 그 전에 어떤 곡이 1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1위 곡이 또 만약에 5주하고 빠진 거면 그렇죠. 사실은 더 늦게 1위를 할 수도 있었던.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랬던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높은 음자리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죠. 네. 이게 그룹인데 그룹은 말은 그룹인데 그냥 남녀 혼성 듀엣이었습니다. 듀엣이죠, 듀엣. 예, 예. 뭐 그 세션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그러니까 보컬 네, 보컬 듀엣 그룹. 보컬 그냥. 네. 네. 김장수, 임은희. 예. 그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 네. 학생으로 그 전에 대학가요제에 나와서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이거. 그러네요. 예. 네, 대상을 받았던 곡이었고 예. 그 뭡니까? 그 노래 그룹 이름도 둘 다 높은 음의 노래를 잘 불러서 높은 음자리라고 붙였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 받은 게 85년도에 MBC 대학가요제 대상. 예, 을 받았고요. 대상곡이죠. 이 네, 노래가. 86년도에 가요톱10 5주 연속 1위 골든컵 수상. 골든컵이네요. 골든컵이군요. 네. 네. 그리고 86년도 같은 해에 가요대상 신인상 아, 네. KBS에서 이제 연말에 예, 주는 연말에 거? 하는 네. KBS 이때는 KBS가 MBC밖에 없었죠. SBS가 그렇죠. 91년인가 90년도에 네, 네. 만들었으니까. 90년대에 생겼으니까. 네. 그랬고, KBS 1, 2, MBC 이랬죠. 네, 그랬죠. 네. 86년도 MBC 10대 가수 가요제 신인상. 아, 10대 가수. 에서도 신인상을 휩쓸었던 밴드가 아니죠. 듀엣. 듀엣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는 듀엣을 또 안 하셨죠. 해체됐습니다. 김장수 씨만 지금 높은 음자리라는 이름으로 아, 활동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높은 음자리라는 이름은 있는데. 네, 김장수 씨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문희 씨는 소식이 잘 안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뒷얘기가 어떻게 보면 뭐 쭉쭉 검색해보고 그러는데도 김장수 씨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 뭐 누군가들이 쓰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문희 씨는 딱히 소문이 뒤에 이렇게 알려지는 게 없어요. 그냥 사회인으로서 그냥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냥 음악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엔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혜성같이 나타나.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학가요제 1위 한 곡들이 그리고 곡들이랑 가수들이 이후에도 계속 뭐 가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잘 하신 했었죠. 분들이 꽤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화려하게 데뷔도 했고 그 곡으로 이렇게 가요톱10 골든컵에 양 방송사의 가요제 신인상까지. 연말 가요제 신인왕을 다 휩쓸 정도로 대단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아무튼 뭐 사정이 있었겠죠. 네. 네. 어쨌든 뭐 당신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그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이 계층이 뭐 문화의 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약간 독점 뭐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 약간 뭐 이런 느낌의 가요제들 통해서 대학생들이 많이 가수로 배출되는 그런 방식이었죠. 사실 뭐 대학가요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신해철. 네, 뭐 대학가요제 거의 대표주자. 네. 응답하라 1988에서 신해철 씨가 그게 뭐 거의 뭐 주인공처럼 나와버린 88년인가로 제가 생각하는데 87년인가 8년인가. 근데 그 방송을 봤던 기억도 그러니까요. 아직 생생합니다. 그때 아마 요건 이제 뭐 신해철 씨 다룰 때 뭐 또 얘기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이 대학가요제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였냐면 제가 그때 초등학생 시절에 그걸 챙겨봤다는 거죠. 그 집안 식구들이 거기다 챙겨봤어요. 네. 다 챙겨보고 그 TV 앞에 붙어서 한 10몇 팀의 참가자들이 나오는데
딱 보고 있다가 그렇죠. 누가 1등 할까 막 내기 같은 것도 난제 뭐 그렇죠. 맞추기도 하고 신해철 씨가 소속된 그때 그 무한궤도라는 팀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참가 번호 마지막 번이었습니다. 15번.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때의 그 소개할 때 그 소개하신 사회자분 중에 이제 여성 사회자가 아마 뽀뽀뽀 진행하셨던 뽀미언이었어요. 네. 그 제가 그래갖고 그 이렇게 참가 번호 15번 소개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연주하고 근데 그거는 누가 그때 어린 눈으로 봐도 누가 봐도 1등. 아예 그냥 이 팀 1등이다. 네,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네. 그래도 뭐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그 연예 기획사에서 뭐 이렇게 키우는 방식,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가수 중에 이제 뭐 이선희 씨는 강변가요제 그리고 대학생 신문으로 나왔죠. 그렇죠. 이상은 씨는 뭐 강변가요제. 이상은 씨도 강변가요제. 유열 씨가 그 전엔가 강변가요제였던 것 같아요. 무한궤도 전엔가 대학가요제 대상입니다. 뭐 요런 식이었어요, 사실은요. 유열 대상 이정석 금상 뭐 그렇죠. 이랬던 것 같고. 뭐 그런 식. 더 거슬러 가면 배철수 맞네요. 이런 분들. 70년대. 네. 홍서범 이런 분들. 홍서범이 옥순팔 씨. 네. 옥순팔 씨 뭔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 가수가 될 수 있는 그 경로가 이때 이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 같은 이 가요제가 하나의 큰 그러니까 좀 어떻게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로 가수가 되는 통로가 그런 대학생들 젊은 청년이라면 강변가요제 뭐 대학가요제 이런 게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또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알려져가지고 실제 가수까지 되신. 근데 요즘에는 보기 참 드물죠. 드물고요. 거기다 이제 기획사에서 아기 때부터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사실은 그 가수로 따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들 자체가 뭐 지금은 물론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좀 하긴 합니다만 뭐 그런 거 말고는 사실은 이렇게 막 한 큐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경연 프로그램은 뭐 한 서너 달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거슬러 가면 뭐 한참 또 다시 이렇게 막 회자되고 했던 뭐 세시봉이나 이랬던 분들은 그냥 그 당시 대학생 중에 조금 그냥 노래도 하고 노래도 만들 줄 알고 기타도 좀 칠 줄 알고 이랬던 분들이 그분들이 실력이 못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랬다가 그분들이 여기 와서 노래 한 번에 자기들끼리 어울리다가 그렇게 해서 방송에도 한번 나가고 이러면서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경로도 있었다는 거죠. 뭐 좋게 말하면 낭만이 있었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시스템이 없었던 것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가요토텐 같은 이야기를 좀 다시 조금만 더 해보면 가요토텐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90년대에 아주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IMF 때 없었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나라가 이 상황인데 이렇게 팔자 좋게 앉아서 노래 듣고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핑계가 있었다 뭐라고 하지만은 뭐 명분이었겠죠. 명분이었고 사실은 뭐 이렇게 워낙 가수들이 많이 나와야 되다 보니 제작비 문제, 세트랑 뭐 관련된 등등등의 제작비 문제가 부담이 돼서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광고나 이런 것들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많은 팀들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제작비의 부담이 가죠. 사실은 종편이 되게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간단하게 종편이 굉장히 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을 돌리거든요. 제작비가 싸서 그렇군요. 굉장히 싸거든요. 이거는 뭐 내용이 어떻건 간에 패널들 출연료만 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있는 스튜디오에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제작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약간 소위 말하면 가성비가 좋은 그런 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거 들어가면은 뭐 조명부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랬던 그렇군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좀 뭐 KBS, MBC처럼 오랫동안 이제
이런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뭐 네, 네. 이랬던 노하우랑 네. 안 그런 방송국들의 노하우랑 차이가 또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나더라고요. 녹화 방송은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뭐 사후에 보정이나 만질 네.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라이브를 송출할 경우 특히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 그렇죠. 네. 네. 종종 그렇게 잘 들어보시면은 좀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제 이 노래는 그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도 네. 가사가 뭔가 있죠. 네, 뭐가 있어 잘은 보이는. 모르겠지만 뭔가 심오한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멜로디나 템포는 또 그렇죠. 굉장히 또 이렇게 그렇죠. 약간 신나고 네. 빠르죠. 빠르고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리고 제가 되게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그 부르다가 왜 저 바다에 누워 요 네. 데모 요거를 요 발음이나 요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네. 이게 되게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쫄깃한 느낌이 들게끔 이분들이 그 발음과 발성을 하세요. 저 바다에 누워가 사람이 누워 뭐 약간 이런 뭐 이렇게 힘이 없는 게 엄청 세게 얘기해요. 거기를 굉장히 강렬하게 내지르는데 네, 엄청 심지어 그냥 막 지르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 발음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맛깔나게 표현합니다. 네, 그런 그렇게 땅 때리는 그 저 바다에 누워 그 대목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죠. 네, 그러면은 가사와 멜로디를 같이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바다에 누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난 바다에 누워
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의 서대문 역사기행을 듣고 계십니다. 서대문을 도대체 몇 번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쩌빠따라고 하네요. 네. 네, 바다가 아니고. 네, 맞아요. 굉장히 발음이 찍죠. 찰지게. 약간 찍는 느낌, 네. 강조하는 느낌으로. 그게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듣고 오셨고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서대문 역사기행의 제대로 된 진국 서대문 역사기행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좀 오늘은 어떤 거를 해주시려고 하시나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자꾸 연결 타고 이렇게 그쵸. 가는데 일단 이왕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경대에서 얘기했다가 강경대 거리를 얘기했다가 강경대 거리가 있는 거북골로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거북골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화산군 이연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신도비 얘기를 했었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가, 신도비를 설립한 화산군의 아들 낙창군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도대체 신도비를 세울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화산군 집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타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화산군 아들 낙창군 그때가 이제 4대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인이 된다. 종친이 아니고 일반인이라고. 그렇게 일반인이 된 지 한 150년쯤 지나선가? 이미 대한제국 시절에 그러니까 1906년입니다. 고종 43년이에요. 고종직이 43년. 고종이 생각보다 오래 있었죠. 1860년대에 왕이 되어서 화산군 후손들이 이 자기들이 그때 이제 그 화산군 묘소 그 세워지면서 그 인근 땅을 자기들이 이제 나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걸 사폐지라고 합니다. 사폐지. 자기들의 사폐지가 그것도 인근에 몇십 년 전에 생겼던 철종의 생모 무덤이 또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 용성 부대 부인이라고 하는 부대 부인이라는 게 이제 그 이를테면 왕의 생부를 대원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니었는데 왕의 생부가 된 사람. 그 부인을 이제 부대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본관을 따서 뭐 용성 부대 부인 뭐 이렇게 불러요. 용성 부대 부인 묘소가 이제 인근에 생기는데 그 구역 안으로 자기들의 사폐지가 들어가 버렸다. 산입이 됐다. 들어갔다. 고 주장하는 이제 화산군 후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는 또 말하자면 좀 신식 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날의 경찰에 해당하는 그 옛날 뭐 포도청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이름을 바꿔서 경무부라고 해요. 경무서라는 걸 만드는데 그 경무서에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소를 제기하는 일단 거죠.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철종 생모 묘역을 관리 감독하던 또 다른 종친이 이제 왕한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수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화산군의 후손이 이수원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해갖고 경무서에 이제 소장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거 관리하는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화산군 후손 이수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고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말이 안 되고 하는 내용을 상소를 상세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왕실 그 종친 집안들 간에 땅 다툼이 벌어진 거죠. 결론은 이제 화산군 집안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뭐 여기에 기록 이게 이제 실록에도 나오고 승정원 일기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궁에서의 이제 공식 기록에는 이 이슈가 다 나오는데 여기에 내용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 관리하던 또 다른 종친이 이제 제기하는 그 내용들이 고종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어쨌든 무슨 이제 쟁점이 있었는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 영역이 침범당했다 이제 이거고 그 자기들이 예전에 그 하사받은 그 사패의 문건 이제 증서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철종 생모 묘역 그 관리 감독하는 그쪽에 이제 우리가 빌려줬는데 이거를 압류하고 안 돌려준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고 화산군 후손은 해마다 이제 이 경계를 넘어와 가지고 자기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원래 자기들이 알기로는 백년산 서대문에는 네. 네, 그리고 우리 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안테나가 아마 거기에 있죠. 네. 네. 백년상 상봉을 기점으로 동과 서로 나누는 거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는데 네. 예, 이게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화산군 후손은. 근데 이건 다 사실 무근이다. 예, 사실 무근이다라는 거죠. 동과 서로 나눠서 서쪽은 자기네 거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가 있는 여기도 좀 자기네 땅이 여기는 였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서쪽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거북골 동네에서부터 네. 거기가 어찌됐건 묘역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중심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후좌우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데 네. 거기서 북쪽으로 백년산 서쪽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영역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 용성 부대부인 이 철종 생모 그 묘역 경계로 설정된 그 기록을 보면 네. 그 구역이 그 정도까지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산군 후손들이 무리한 주장을 한 것 아닌가 싶은 그 혐의가 이제 여기서도 한번 일켜는 지죠. 그게 이제 그 여기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동쪽은 능동리. 정확히 그때도 능동이라는 게 또 능이 있는 동네라서 능한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년산 동쪽 어느 지점인가에 능동이라고 불리는 동네가 또 있었는 것 같아요. 서쪽이 올무지고개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응암동 그 앞입니다. 그러니까 백년산 서쪽이죠. 네. 응암이라는 게 그 매응자에 바위 암자에서 매바위라고 하는 건데 그 매바위 앞에 올무지가 있었대요. 네. 그리고 남쪽이 백년사 동구 그래갖고 그 동구라는 게 그 절로 치면 이제 절에 진입하는 그 길을 동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년사 동구면은 뭐 이게 남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의 명지중고등학교 쪽에서 백년사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거꾸로 서대문 그 문화체육회관 쪽에서 백년사로 진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언저리가 어딘가 될 것이고, 북쪽이 홍제원 탄막뒤, 이게 홍제동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막이라는 게 그 무슨 연탄, 석탄 할 때 그 탄자를 써서 탄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록에는 우리말 실록에는 순막이라고 그래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탄막이 그냥 주막집을 또 탄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북쪽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 대체로 이게 이제 오늘날 어디쯤이다 하는 걸 대체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년 근데 실제로 용성 부대부인 묘역이 어디 있었냐라는 거는 지금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 자리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그 후손들이 그 호텔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스위스 그랜드 호텔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 백년산, 그다음에 그 위쪽 홍제동, 그 근처가 아마 이 사람들이 사이에 받은 땅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화산군 쪽에서는 백년산 서쪽은 우리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철종 생모 묘역 이 테두리와 이 화산군 후손들이 주장하는 백년산 서쪽까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테두리로 그려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도를 펴놓고 테두리를 그려보니까 그걸 봐서도 지금 그냥 뭐 다른 걸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지는 않지만
화산군 후손들이 무리한 주장을 한 게 아닐까. 약간 음모론을 좀 피면은 네. 그 땅을 빼앗겠다는 핑계를 대고 백년산 서쪽은 우리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땅이 넓어지니까. 네네. 근데 철종 생모는 심지어 철종이 즉위하기도 전에 사실 민간인 신분일 때 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철종이 즉위하자마자 바로 이 묘역을 지정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 엄마한테 주는 땅이 넓을지 아니면 네, 그렇죠. 사대손이나 멀어진 사람의 화산군 자체가 뭐 네. 왕하고 뭐 아주 네. 가까운 적이 아니었으니까 여기다 주는 땅이 넓을지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뭐 나오죠. 네.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철종이 즉위한 해가 1849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소가 제기된 1906년으로부터도 거의 뭐 60년 이상 흐른 뒤고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화산군 후손들이 이 화산군 묘 쓰면서 사폐지를 받은 후로부터는 거의 200년 가까이 지난 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그 당시 기록이 뭔가 없거나 부실한 거를 근거로 땅을 더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묘역을 관리하던 이 다른 종친 완평군 이승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자기 상소에서 말미에 그 소를 제기한 그 화산군 후손 이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그러니까 제가 그 4대가 지나면 그냥 일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반인이 된 후로도 한 100여 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그 화산군 후손들이 지금의 현직 그 종친한테는 어떤 그 평가를 받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저 이수원은 어리석은 촌사람으로 동서도 분간하지 못하는 자인데 지금 뜬금없이 이치에 맞지 않는 소장을 올렸으니 필시 부추기고 사주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남보다도 못한 네. 남에 대한 평가도 저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뭐 멧대조 할아버지가 뭐 그 왕의 뭐 십몇 대조 뭐 8대조 뭐 이렇게 가면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조선사회의 어떤 또 다른 엄격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반이라는 신분도 노상 세습되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대까지였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한 20살 되면 이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렇죠. 예. 뭐 한 60세까지 산다고 치고 네. 자신의 한 뭐 아주 잘하면 한 증손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가 예를 들면 벼슬을 했거나 네. 뭐 그런 기반이 좋은 사람이면 뭐 그 한 손자 증손자까지는 그 혜택 속에서 살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 과거를 한 문 중에서 그 한 3대나 4대 만에 급제자가 하나씩 나오지 않으면 집안이 몰락할 수 있다. 네. 그런 혜택들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했죠, 예전에도. 이거 얘기 좀 곁가지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약간 지배계급이 적어야 네. 이 자원이라는 것들을 독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끝도 없이 다 뭐 같은 뿌리였다고 계속 받아주는 순간 그냥 늘릴 수는 없는 거죠. 네, 답이 없는 거라는 거는 뭐 보이는 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조선이 망할 때 모습이 그런 지배계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예전의 어떤 그 규율과는 무관한 이유들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다행이면 다행인 건지 뭐 불행이면 불행인 건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은 모두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현상이죠. 모두 평등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같은 종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물론 이제 어떤 분쟁이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그냥 사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화산군 후손 몇 대를 이제 지나온 화산군 후손들은
아마도 뭐 동네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중앙 정계에 뭐 계속 뭐 실질적으로 진출하거나 문화적으로 그런 기반을 계속 잘 유지하고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아닐까. 그런 거 이런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뭐 고종이 네. 그 화상군 후손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고 이 경계는 고종의 선대가 이제 철종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왕조에서 정한 건데 이렇게 지금 폐악한 소장을 올리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고종이 열받아 해요. 네네. 그래서 해당 범인을 법부, 그러니까 예전으로 하면 이제 형조겠죠. 네, 지금 법무부, 네. 법부로 하여금 잡아들여 사유를 엄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고종이 명을 내리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여기 서대문 이 지역에 철종 생모 무덤도 이동에 있었구나라는 그렇죠. 걸 제가 알게 되고 이제 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들어서 있다고. 유명하다면 유명한 얘기죠. 네. 네.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특급 호텔로도 유명하지만 친일 재산 환수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그렇죠. 호텔입니다. 네. 네. 최근에는 이 친일 재산 환수 관련해서 이 호텔이 언급된 게 다시 찾아봤더니 2022년 7월에 있어요. 2022년 7월에도 네.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예, 이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후로도 또 이제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지금은 조금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정부 측에서 이것도 이 집안이 관련된 친일 재산이다라는 걸 발견해 가지고 홍은동, 네. 임야 2만 한 8천 평 정도. 네. 요게 이제 이 집안 땅인 거예요. 또 알고 보니. 그러니까 요거는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과는 또 다른 건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땅을 이제 환수하라고 정부가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2022년 7월이 이제 항소심이었어요. 서울 고법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정부 측이 집니다. 정부 측은 뭐 판판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하고 붙으면 지더라고요. 특히 이 집안하고는 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뭐 덜어 이긴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잘한 거 이기고 크게 집니다. 실제로 재산 얼마를 이제 환수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두환도 안 내고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모를 일이고 땅을 실제로 이 집안하고 싸워서 정부 측에서 환수한 적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아마 우리 얘기로는 4평 정도. 그러니까 자잘한 거 이기고 크게 집다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거는 이제 차차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철종을 대체로 아시잖아요. 뭐 강화도령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었을 만큼 집안 자체가 이제 철종의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이제 정조의 또 다른 동생이었죠. 일종의 이제 이복 동생인데 강화도로 이제 귀향을 갔었고 거기서 있다가 어머니랑 부인이 서학 천주교와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다 죽어요. 그러고 이제 철종의 아버지 되는 분이 나중에 서울로 다시 옵니다. 한 30년 후에. 그러니까 순조도 죽고 아무튼 왕실에 이제 계속 후사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던 시점에서 다시 해배가 돼가지고 서울로 오긴 와요. 철종은 그때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왜 강화도령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가죠. 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첩을 하나 얻게 되는데 철종 아버지가 거기에 아들이에요. 원범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근데 또 다른 형들이 있었거든요. 이전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들. 그러니까 왕위계승 서열이 이제 여기가 그래도 꽤 가깝다 보니까
그 아들들을 매개로 한 이제 영모 사건이 이후에 또 계속 생깁니다. 철종의 다른 형들을 매개로 한.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다시 강화도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성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징계가 풀리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에 교육을 좀 받고 자라요. 철종은. 그렇군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소년기에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굉장히 이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왕이 되는군요. 다시 왕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얘기를 근거로 이제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내내 강화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되게 약간 길 소설이나 뭐 등등등 문학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강화도에 태어나서 강화도에서 되게 근본 없이 교육 못 받고 그냥 왕의 후손인데도 불쌍하게 큰 보통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이미지로 많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죠. 사실 태어나기는 한양에 와서 태어나고 다시 한 그 10수년 후쯤 다시 강화도를 갔다 몇 년 지내다가 다시 오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다 보니 이제 그 아버지는 갑자기 이제 사후긴 하지만 대원군으로 추증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이 다 이제 부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철종의 생모 묘소는 이제 여기 쓰게 있고.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둘째 형이 자기 생가를 이제 잇기로 하고 생가의 대를 잇기로 하고 그 생가 사람들이 지금의 익선동 익선동에 있었던 누동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살던 집은 운현궁이라고 운현궁 그렇죠. 운현궁이 유명하죠. 바로 그 근처에 이제 누동궁이라는 또 다른 대원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흥선대원군은 살아서 대원군이 돼서 실권이 막강했던 거고. 그렇죠. 여기는 사실 그 대원군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고, 그 후손들이 이제 지키는 곳이 된 거죠. 근데 이 대원군가도 계속 후손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계속 그 왕실 다른 친척들 중에 이제 양자를 계속 들여가면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누동궁도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시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집터가 그 당시에 한 2,500평 됐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부자 집이었군요. 그리고 그 이제 누동궁의 이제 몇 대 손 그 주인이 이제 이혜승이라는 유명한 이제 친일파인데 이 사람이 그 스위스 그레이트 호텔 요 사건의 거의 뭐 주인공인 셈이죠. 그리고 그 손자 이제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 회장님하고 1930년대에 이제 그 집을 팔고 그 이 철종 생모 묘소가 있는 이 동네로 누동궁을 옮깁니다. 근데 옮길 때 뭐 어떤 기록에 보면 진짜 최고의 목재들과 목수들을 그러니까 집을 뭐 그대로 해체해서 옮긴 것 플러스 뭔가 더 뭐 늘렸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채와 문간채만 100여 칸이 되었다. 그리고 뒤채들, 별채들이죠. 별채도 한 40여 칸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강릉에 선교장 가시면 그게 100칸이 넘습니다. 그것도 원래 종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좀 문란한 겁니다. 옛날식으로. 49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 다른 지방의 양반집들 가면 아무리 세도가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100칸이 넘는 집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면적이야 넓을 수 있지만 들어선 자리에 따라서. 근데 집 자체가 벌써 100여 칸씩 지었다는 거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여튼 그 자리에 그 집이 계속 있다가 1988년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거기 들어섭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 해외 그 자본이랑 이제 계약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 힐튼 스위스 그랜드 호텔인가요? 그랜드 힐튼으로 한번 바뀌고 그렇죠. 한 2, 3년 전에 다시 스위스 그랜드 호텔 힐튼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스위스 그랜드 호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누동궁을 이쪽으로 옮겼던 장본인 아까 말씀드린 아주 유명한 친일파 이혜승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맞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 관련된 거는 사실 뭐 좀 얘기가 할 게 지금 뭐 이 뭐죠 그 친일파와 이 법정 다툼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지금 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호텔업이 잘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까지.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주택
부지로 뭔가 네네. 서울시랑 예, 지금 뭐 딜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일파의 땅을 가지고 서울시가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이해승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친일 행적을 벌였는가. 그리고 그 현대에 와서 네, 후손들의 땅 지키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 망한 네. 코로나 이후 호텔업이 기울어진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또 서울시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 드리도록 하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곡은 김광석의 꽃 들으려고 하는데 이거 왜 들으려고 하시는 거죠? 생각이 나세요. 네, 그냥 네. 듣고 싶어서. 네, 뭐 김광석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아니라 김광석 그 추모비가 있죠, 저기에. 대구예요? 아니, 이거 서대문구에. 서대문구에 있습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김광석의 꽃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임모저모의 서대문 역사기행 황원이었습니다.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